네, 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보 강의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6번째까지 강의를 통해서 130자가 넘는 부수자를 배웠습니다. 자, 214자 중에서 이미 반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자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되풀이해서 한 강의가 끝날 때마다 다시 복습을 할 때 맨 첫 강의로 가서 다시 또 시작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에서는 12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날붙이와 관련된 글자 5자, 무기와 관련된 글자 7자가 되겠습니다. 자, 날붙이입니다. 칼도입니다. 칼도. 도끼근, 선비사. 선비라는 것과 날붙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각시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뭔가 날붙이와 관련이 있는 모양입니다. 매울신, 맵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칼도는 칼의 모양입니다. 옛날에 저런 칼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지금 제게 선뜻 다가오진 않습니다만 칼도입니다. 우리가 칼도는 많이 씁니다. 식도, 과도 이럴 때 칼을 쓰게 씁니다. 긴 칼은 장도, 칼을 만드는 장인을 도공이라 합니다. 자, 칼을 도를 하나, 둘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이렇게 한쪽만 있는 것, 이런 것은 칼을 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칼이 이렇게 날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 양쪽에 있는 칼은 우리가 검이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검이라는 글자가 나오겠습니다만 칼날이 양쪽에 있는 것은 검이라 하고 칼날이 한쪽에 있는 것은 도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식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긴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칼도 여기 이렇게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은 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숫자에서 배운 글자가 있었죠. 숫자에서 8팔이 있었습니다. 8팔은 8이라는 뜻보다 나누는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칼을 넣으면 칼로 나누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이라고 합니다. 분할한다. 예. 자, 우리가 옷의에서 옷의자가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으로 쓸 때는 이런 모양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을 뜻합니다. 옷에 이렇게 칼이 있다.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옷을 짓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천을 자릅니다. 칼로. 그래서 옷을 짓기 위해서 칼로 자른다고 해서 처음으로 자를 때 쓰는 것으로 해서 처음초라고 합니다. 처음초. 자, 이 칼도가 다른 글자와 합쳐서 붓으로 쓰일 경우에 이렇게 세운 모양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 있다고 해서 선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글자의 오른쪽에 방의 오므로 칼도방이라고도 합니다. 자,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벼를 뜻하는 벼화입니다. 벼. 벼를 칼로 이렇게 베었습니다.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벼를 잡고 이렇게 칼로 싹둑 뺍니다. 그럼 그 벼는 누구의 벼가 되죠? 네, 자기의 벼가 됩니다. 자기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칼로 베지 않고 딴 걸 보면 베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뜯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칼로 이렇게 베면 싹도 뺄 수 있습니다. 날카롭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울 리 또는 날카로울 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익이라고 할 때는 이로울 리고 첨예하다, 예리하다 할 때는 날카롭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때 쓰는 것이 이런 칼도방, 성칼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도끼근이라는 글자입니다. 왼쪽에 도끼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귀 비슷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깎을 때 쓰는 자귀 비슷한 그러한 모양입니다. 도끼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도끼는 주로 싸움을 할 때도 썼습니다.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자른다든지, 고기를 자른다든지, 그럴 때도 씁니다. 자, 사냥을 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도끼로 툭툭 잘라서, 자, 당신 하나 가져가, 당신도 하나 가져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고기를 나타내는 한 근이라는 뜻도 이렇게 씁니다. 지금 우리가 한 근은 600g이지만 왜 도끼근을 쓰느냐? 고기를 툭툭 잘라서 친지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뭉텅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 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군사병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도끼근 밑에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군사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손을 얘기할 때 이런 글자를 봤습니다. 두 손으로 밥들공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나타냅니다. 두 손으로 뭘 들 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가끔씩 모양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바뀝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손으로 받든다는 뜻입니다. 도끼를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인을 얘기하는 군사병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목과 도끼근이 있으면 도끼를 나무에 갖다 댄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쪼갠다는 얘기죠. 그래서 쪼개쓰기입니다. 분석하면 나누고 쪼갠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분석. 자, 아래는 선비사인데 선비사가 왜 날붙이와 관련이 있을까?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림을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작은 도끼의 모양입니다. 모양이 닮았습니다. 자, 작은 도끼는 옛날에 무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싸움이 나면, 전투가 일어나면 왕의 휘하에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개인용 무기가 되겠습니다. 들고 나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선비사란 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흑토와는 다릅니다. 흑토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 획이 깁니다. 하지만 선비사는 마지막 획이 첫 번째 획보다 좀 짧습니다. 병사라는 것이 바로 도끼를 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비란 뜻으로 유명한 인사를 사람은 인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 선비사 앞에 사람인을 붙이면 훌륭한 선비가 되는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벼슬을 시켜서 왕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섬긴다 또는 벼슬을 한다 하는 뜻의 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씨입니다. 각시시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각시시, 성씨가 왜 날붙이와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이걸 보니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 또는 칼의 모양이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숟가락의 모양도 칼의 모양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글자가 변천되어 오는 과정에서 변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어쨌든 각시시다.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숟가락이나 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은 같은 가족, 같은 성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로 고기를 잘라서 같이 나누는 사람들도 같은 성을 쓰는 같은 가족, 친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씨입니다. 성이 무엇입니까? 할 때 자기 성을 얘기할 때는 보통 김갑니다 또는 이갑니다 하지만 남의 성을 얘기할 때는 성씨라고 김씨이십니까? 이씨이십니까?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김씨, 성씨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을 보면 여자여의 날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는 것이 성인데 왜 여자가 붙었느냐? 아주 옛날에는 모계 사회였다는 것이 이 글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매울 신입니다. 맵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라면 중에 매운 라면은 신라면입니다. 신라면.
네. 신라면. 그때서는 매울 신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큰 치매 모양이다. 이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언과 소리언 할 때 이렇게 나온 글자입니다. 이때 이 윗부분이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이 손잡이가 달린 큰 치매 모양입니다. 칼로 이렇게 싹둑싹둑 자른다든지 또는 이 침으로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문신을 새기니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매울 신자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신고하면 아주 맵고 쓰라리다는 그런 뜻,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글자가 아랫부분을 생략을 시켜서 설립이란 모양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까 나온 소리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음의 경우에도 여기 설립은 이 신이 생략된 글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기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주살익. 주살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살익, 창과, 또 창모, 방패간, 활궁, 화살시, 이를지. 이르다는 것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쓰던 것이 모양입니다. 아주 낡았습니다만 이렇게 창이 이렇게 메인 모양 같습니다. 이 창과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살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습니다. 주살이 무엇이냐? 주살은 줄살을 얘기합니다. 줄살. 줄을 맨 살이다. 살이란 것은 화살을 얘기합니다. 줄을 맨 화살이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주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활을 쏘게 되면 활이 날아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빗 맞으면 못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 뒤에다가 오니 부분에다가 줄을 메어서 쏘면 화살이 날아가더라도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줄에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쏘았는데 새가 맞지 않았더라도 줄에 걸려서 새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짐승도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줄을 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그만 그물을 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나 짐승을 쉽게 잡을 수도 있고 쉽게 회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화살이 주살입니다. 자, 여기에 주살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을 쏘고 다시 가져와서 또 교대궤도로 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신할 대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한다. 자, 주살 이게 앞에서 배운 우리 장인공이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장인. 장인은 뭘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주살은 무기일 수도 있고 화살이라는 무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도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고 어떤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만든다. 어떤 법식에 따라서 만든다 해서 법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자는 주살익에 획을 삐침을 하나 더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날이 두 갈래로 된 창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과입니다. 간과라고 하면 뒤에 간이 바로 나옵니다만 방패와 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무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 창으로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벤다는 벌입니다. 칠 벌입니다. 창으로 사람을 벤다. 칠 벌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것을 벌목이라고 합니다. 벌목. 벌목이라고 하죠. 또 산소에 풀을 베는 것도 벌초라고 하죠. 네, 벨벌입니다. 칠벌. 어디 쳐들어가는 것을 정벌이라고도 합니다. 다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창이라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창모란 글자입니다. 조금 모양이 좀 복잡한 듯 합니다. 긴 자루에 날을 꽂은 창의 모양이다 했는데 글쎄 이 옛 것을 봐서 별로 이렇게 창의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긴 자루를 여기에다 어떻게 또 긴 자루를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모입니다. 옛날에 어떤 상인이 있었어요. 상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이 창은 세상에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옆에서 또 하나 물건을 내서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날카로운 창이라도 다 막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좀 말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때 쓰는 말이 모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는 창을 뜻하고 수는 나중에 1800자 안에 들지 않습니다만 방패를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창이 긴 자루에 날을 꽂은 창의 모양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나무목을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자 자체가 긴 창입니다. 긴 창에, 이런 긴 창에 다시 또 나무를 댔습니다. 그럼 너무 길어서 이렇게 훌렁훌렁거립니다. 부드러울 유라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부드러울 유. 자, 유도 할 때 또는 유수를 할 때,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다 할 때는 다 이런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또 유약하다 할 때도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긴 창에 다시 나무를 댄 것이 너무 길어서 부드럽다. 이런. 자, 방패간, 이것도 방패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끝이 두 갈래인 창의 모양이다. 뭔가 창입니다. 창인데 끝이 두 갈래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창이니까 기본적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창은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는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막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칼로 치거나 창으로 찌를 때 이 부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는 무기로서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두 갈래인 창의 모양이지만 방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찌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두 가지 반대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간과하면 방패와 창, 그래서 무기를 뜻합니다. 간성이라면 성은 우리가 성을 쌓았을 때 쌓은 성을 얘기합니다.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은 성을 성이라 하는데 간성은 방패와 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국권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군은 우리나라의 간성이라고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방패간이 찌르기도 하고 막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더워요. 더워서 몸에서 땀이 납니다. 땀이 납니다. 물에서 삼수변을 적습니다. 몸 안에서 피부를 뚫고 나옵니다. 찌르고 나옵니다. 그것이 땀한입니다. 이때 방패간은 찌른다는 뜻입니다. 몸속의 수분이 피부를 뚫고 찌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땀입니다. 땀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 밖에 여러 가지 독을 해독해가지고 몸을 지켜주는 것이 간입니다. 간. 여기 육다로를 있습니다. 몸을 뜻할 때 육다로를 씁니다. 육다로인데 우리 몸을 지킨다고 해서 그때는 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패가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찌른다는 뜻, 여기에서는 막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활에 대한 글자입니다. 활의 몸체의 모양, 활장이라고 그럽니다. 활장, 활장의 모양입니다. 활궁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습니다. 활궁입니다. 대한민국은 활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양궁을 하든 올림픽이나 이런 월드컵 시합에서 양궁은 여기서 양은 서양을 뜻합니다만 서양식 활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녀 항상 세계 1위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활은 국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활을 잘 쏘았느냐.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화살을 잘 쏘았다 해서 이렇게 글자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활인데 이렇게 큰 대자를 붙입니다. 큰 대와 활궁을 합친 글자입니다. 이것이 오랑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랑캐란 말은 중국 사람들이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오랑캐라고 하지 말고 큰 활궁이라든지 막 이렇게 활잘솔궁이라든지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동이족이라고 했습니다. 동쪽에 사는 큰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속에는 활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이 있는데 이렇게 뚫을 권으로 해가 활을 이렇게 당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활로 이렇게 활 시위를 당긴다. 활 시위를 당긴다. 그래서 끌어당긴다는 뜻의 그걸 인입니다. 인도한다든지 할 때 하는 인입니다. 자, 활을 이렇게 사사사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내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활을 이렇게 크게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잡아 당겼습니다. 그래서 넓을 홍이라고 합니다. 아주 활 시위가 넓게 벌어졌습니다. 넓을 홍입니다. 홍익인간 할 때 이 글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활궁이 아주 재밌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 화살입니다. 화살시입니다. 그래서 궁시라고 하면 활과 화살을 얘기합니다. 화살시를 보니까 화살과 닮지 않았어요. 옛 글자를 보니까 닮았습니다. 화살의 모양입니다. 특히 아랫부분이 특별히 닮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이제 온이라고 하죠. 온이 부분은 닮았습니다. 어쨌든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구자가 붙습니다. 입구자가 붙어서 알지라고 합니다. 안다. 내가 지식이 있다 할 때, 잘 안다 할 때 진다. 왜 화살과 입구를 붙였을까요? 누가 말을 하는 것을 그 빠른 화살처럼 대번 알아듣는다. 뭐 그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고. 네, 말을 화살처럼 빨리 날린다. 그래서 잘 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르다는 것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도착했다. 화살이 목표물에 떨어진 모양입니다. 이 글자로는 화살과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이 글자를 보니까 확실히 다가옵니다. 이 화살이 이렇게 땅으로 내리꼽힌 모양입니다. 땅에 내리꼽힌 화살의 모양입니다. 이를지 도착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지다, 하지다. 겨울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하지는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죠. 하지입니다. 왜 지라고 썼을까요? 뭔가 그런 날에 이르렀다. 예. 동지, 하지 할 때도 이를지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도 있습니다. 자, 복습 1, 칼도, 성칼도 해서 읽어보시고 일시정지를 하시고 그리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낱말 읽기입니다. 낱말에 뜻이 조금 애매하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만 꼭 사전을 펴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만들기 연습입니다. 글자 만들기는 좀 어렵거나 부담이 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0자 할 때 다 나오는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0자가 넘었습니다. 벌써 배운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 9, 10, 세 번의 강의에 이제 나머지 강의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강의에는 또 글자를 많이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지 마시고 다시 이 과를 복습을 하고 처음부터 1과로 다시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확실히 아는 것은 X자를 치십시오. 모르는 것만
정말 이것은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별도로 종이에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몇 번 수시로 보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